그날 남편의 두 번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봤던 아기 신발 너무 예뻤어. 제 남편의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번호도 아니었죠. 하지만 정막을 깨고 울린 그 한 줄의 메시지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제 남편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자기야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심장에 박힌 기분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완벽했던 세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완벽했어요. 결혼 8년 차, 다정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남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차 트렁크를 열기 전까지는요.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저는 기분 좋게 남편의 차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트렁크 바닥판을 들어 올린 순간 손에 낯선 파우치가 잡혔습니다. 제 남편의 것이 아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열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에는 낯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삶에 끼어든 불길한 이물질 같았죠.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중얼거렸어요. 별거 아닐 거야. 업무용으로 새로 받았는데 나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나 보지. 하지만 본능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업무용 폰을 왜 트렁크 깊숙이 숨겨두었을까? 저는 파우치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완벽했던 세상엔 선명한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재두장 의심은 소리 없이 자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거대한 신호처럼 보였죠. 예전엔 거실에 핸드폰을 던져두고 씻으러 가던 사람이 이젠 욕실 문 안으로 꼭 들고 들어갔어요.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소파와 한 몸이 되던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밖을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죠. 남편이 웃으면 혹시 다른 생각을 하며 웃는 건 아닌지 의심했고, 남편이 피곤해하면 밤새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상상을 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옥 같은 상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피곤해하며 일찍 잠에 들었어요.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남편의 양복 재킷이 걸린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현관에 들어서면서 그가 차에서 그 파우치를 들고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차갑고 단단한 그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 방으로 건너갔어요. 혹시나 남편이 깰까봐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차가운 핸드폰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아이 방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밝은 불빛과 함께 나타난 것은 역시나 패턴 잠금 화면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비밀번호가 뭘까?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내 생일.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핸드폰은 차갑게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띄울 뿐이었어요. 그 패턴 잠금은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와 남편 사이에 놓인 내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 너머에 있을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미치도록 궁금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30초 동안 시도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허탈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건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으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환하게 켜진 화면 위로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문장은 마치 낙인처럼 제 망막에 새겨졌어요. 자기, 아기, 신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충격이었죠. 자기야. 저를 부를 때와 똑같은 다정한 그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의 대상은 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아기 신발.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 전 남편과 함께 아기 신발을 고르러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그 신발을 들고 아이의 미래를 상상하며 함께 웃었죠. 그토록 성스럽고 소중했던 우리만의 추억을.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룻밤의 외도 같은 게 아니었죠. 이건 또 다른 삶, 또 다른 가정이었어요. 나와 내 아이들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새로운 세상이었죠. 심장이 바닥으로 아주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자기라는 애칭은 감정적인 배신을, 그리고 아기 신발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아기 신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문득 남편이 얼마 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뒀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백화점 창립 기념일이라며 그냥 표시해둔 거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그들의 기념일은 아니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 4개의 숫자를 패턴에 입력했어요.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눌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갤러리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온몸의 힘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저의 8년을 산산조각 내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들, 함께 여행 가서 찍은 풍경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음식을 먹여주며 웃고 있는 동영상까지. 특히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것은 작년 제 생일날 그가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며 보내왔던 셀카 사진의 원본이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 와인잔을 든 낯선 여자의 손이 찍혀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옆에서 그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은 더 가관이었죠.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이고 심지어 제가 둘째를 가져 입덧으로 고생하던 그 시기에 두 사람은 저와 함께 갔던 태교 여행 장소에서 미러를 즐기고 있었더군요. 수진이는 요즘 예민해서 힘들어.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숨 쉴 수 있어. 제가 잠든 사이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 여자의 SNS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했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은 살짝 부른 배를 감싸고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 아가 건강하게 만나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세상이, 나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가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든 제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자기 안 자고 있었어?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똑똑히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야? 제 질문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었다기보다는 차라리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그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죠. 수진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정리할게. 이어지는 변명들. TV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단어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외로웠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 여자는 그저 실수였다. 너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공허한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일 뿐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자리에는 차가운 냉소와 완전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죠.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저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우리가 함께 꾸민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아이들의 백일 사진,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와 커튼. 이 모든 공간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나 설렜던 순간, 서툴렀던 프로포즈, 아이가 태어나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야근이라던 그 밤, 출장이라던 그 주말. 그 모든 시간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끔찍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조차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죠.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고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안 돼. 수진아. 제발.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 그 단어에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햇살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저는 그 핸드폰을 발견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짓된 완벽함 속에서 평생을 속으며 사느니 차라리 이 무너진 진실 위에 위태롭게 남아 홀로 서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않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예의일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어쩌면 당신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배신이라는 칼날은 생각보다 깊어서 아물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죠. 거리에서 다정한 연인을 볼 때, TV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올 때, 문득 잊었던 기억의 파편이 가슴을 찌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과 똑같은 상처를 안고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위해 밥을 차리고 꿋꿋하게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아주 단단한 연대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흉터처럼 남겠죠. 하지만 흉터는 한때 아팠지만 지금은 아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의 잔해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섣부른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그 아픈 시간을 묵묵히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거실에도 다시 따뜻한 햇살이 가득히 추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